150년 전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을 때 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기계를 가진 사람이 자본가였고 그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에서는 로봇이 일하고 사무실에서는 인공지능이 문서를 씁니다. 생산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담당하게 되면 사람은 무엇으로 돈을 벌게 될까요? 이 영상은 마르크스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질문이 로봇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를 노동은 선이고 자본은 악이라는 도덕론으로 요약하면 안 됩니다. 자본론이 한 일은 도덕적 판정이 아니라 구조 분석입니다.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과 노동력을 파는 사람 사이에서 소득과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노동자가 파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 즉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이 만든 가치와 노동력의 값 사이의 차이를 인격가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기계를 움직일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공장에서 돌아가는 산업용 로봇은 466만 대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를 뜻하는 로봇 밀도를 보면 세계 평균이 132대인 반면 한국은 122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이 주제에서 한국은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인지노동까지 건드립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일자리 4명 중 1명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위험군이 아니라 노출 비중입니다. 가장 높은 노출 등급으로 분류된 일자리는 3.3%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자신이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전환이다. 국제통화기금 숫자도 같습니다.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영향권인데 그중 27%포인트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보완이고 33%포인트가 대체 위험입니다. 절반은 기회입니다. 역사를 보면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기만 한 적은 없습니다. 1900년 미국인의 41%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2000년에는 1.9%였습니다. 현금 인출기가 창구 일을 대신했는데도 은행 창구 직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낙관의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결말이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이 오자 결국 역전됐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앞으로 10년간 13% 더 준다고 봅니다. 자동화의 효과는 즉시 오지 않고 30년 뒤에 옵니다. 낙관도 비관도 아니고 시차입니다. 실증 연구를 보면 노동자 1000명당 로봇이 한 대 늘 때마다 고용률이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논쟁 중이고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효과가 훨씬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 정확한 표현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 노동의 가격과 역할이 크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자 1000명이 일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로봇 1000대와 관리자 50명이 일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데 임금으로 나가는 돈은 크게 줄어듭니다. 국제통화기금이 2025년 4월에 낸 워킹페이퍼가 이걸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퍼지면 임금 불평등은 오히려 조금 줄어듭니다. 진위계수로 0.22%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자산 불평등은 7.26%포인트 커집니다. 임금 격차를 손톱만큼 줄이는 대신 자산 격차를 크게 벌리는 겁니다. 기업이 도입 속도를 스스로 정하게 두면 그 폭이 2배가 됩니다. 로봇 시대의 핵심 질문은 로봇이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그 로봇을 누가 소유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로봇 시대에는 자본론이 낡은 책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노동이 약해질수록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 라는 질문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생산수단은 공장과 기계와 토지였습니다. 21세기의 생산수단은 인공지능 모델, 그래픽 처리장치, 데이터 센터, 로봇, 소프트웨어, 데이터입니다. 마르크스도 기계가 노동을 밀어내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1858년 겨울에 쓴 노트, 이른바 기계에 관한 단상입니다. 다만
이 노트가 처음 인쇄된 것은 1939년이고 영역은 1973년입니다. 그리고 하인리히 같은 연구자는 마르크스가 나중에 극복한 미숙한 논의로 봅니다. 마르크스의 최종 결론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질문은 살아남는데 답이 무너집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서 기계와 원료는 불변자본입니다. 불변자본은 자기 가치를 생산물에 옮길 뿐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유일한 원천은 살아있는 인간의 노동입니다. 그러면 로봇이 전부 다 하는 세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 노동이 0에 가까워지면 인격가치도 0에 가까워지고 따라서 이윤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동화한 기업이 더 많이 법니다. 이건 반대 진영이 만든 트집이 아니라 마르크스 경제학 내부의 오래된 난제입니다. 사람 대비 기계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라고 부르고 그 귀결로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소유하는가라는 마르크스의 질문은 로봇 시대에 더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가치를 만드는 것은 오직 노동이라는 그의 답은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가져가되 답은 다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19세기의 해법은 생산 수단의 사유를 제한하거나 국가 소유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시대에는 정반대 방향의 질문도 가능합니다. 자본을 없애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이 자본을 갖게 하면 어떨까? 생산의 결과물이 임금이 아니라 자본 수익으로 흘러간다면 임금만 지키려는 대책은 새는 쪽을 막지 못합니다. 자본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다만 이건 주장이지 검증된 처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 사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 주장에 불리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펀드 지분의 50.2%를 상위 1%가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로 넓히면 87.3%, 하위 50%는 1.1%입니다. 자본소득이 커지는 세상은 지금 이대로라면 이 분포를 그대로 확대합니다. 한국은 사정이 또 다릅니다. 가계 자산의 75.8%가 실물 자산이고 그중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1456만 명으로 적지 않은데 그중 31.5%는 단 한 종목만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피용자 보수 비율은 2008년 61.1%에서 2022년 68.7%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그 상승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가 임금 노동자로 옮겨간 통계적 효과입니다. 세계 추세를 한국에 그대로 붙이면 틀립니다. 노동소득이 줄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에 기댄 재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로봇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널리 퍼진 오해 두 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째, 한국이 2017년 세계 최초로 로봇세를 도입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생산 성향상시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3%에서 1%로 낮춘 것입니다. 로봇에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자동화 투자에 주던 감세를 줄인 겁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둘째, 유럽의회가 로봇세를 채택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초안에 있던 로봇세와 기본소득 조항은 표결에서 삭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자체에 과세하는 법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자동화는 생산성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10년간 노동 생산성을 연 최대 1.3%포인트 높인다고 보는데 이건 미국과 영국처럼 노출도가 높은 나라 기준이고 나머지는 최대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본에 벌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생산성의 과실을 어떻게 넓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실업자 2,000명에게 2해 동안 매달 560유로를 조건 없이 줬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정신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고용 효과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것만 고르면 안 됩니다. 샘 올트먼이 후원한 미국 실험은 3,000명에게 3년간 매달 $1,000를 줬습니다. 결과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불편합니다. 노동시장 참가율이 4.1%포인트 떨어졌고 개인소득이 연간 약 $1,800 줄었습니다. 물론 의료 이용이 늘고 문제성 음주가 줄어드는 등 좋은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종합하면 기본소득은 사람을 망가뜨리지도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을 나눠주지만 소유를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생산수단이 누구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나눠주는 대신 자산을 갖게 하면 어떨까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3,000조 원이 넘고 전 세계 상장기업 주식의 약 1.5%를 갖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은 이 펀드에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개인 계좌도 지분도 없습니다. 정부가 3% 한도 안에서만 꺼내 쓰고 그 돈은 의료와 교육과 복지로 갑니다.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곳은 노르웨이가 아니라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영국이금은 매년 주민 한 사람당 배당을 주고 올해는 $1,200였습니다. 국가 몫이냐 개인 몫이냐 이 차이가 자본 배당 설계의 갈림길입니다. 국가만이 방법도 아닙니다. 미국 종업원지주제 참여자는 1,510만 명입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1,848조 원을 운용하고 그중 약 65%가 주식입니다. 다만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 정부 추계입니다. 이건 이미 있는 자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봇 시대의 구분선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로봇을 가진 사람, 로봇을 빌려 쓰는 사람, 그리고 자본이 없는 사람. 로봇 시대의 가장 큰 불평등은 월급 차이가 아니라 소유권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자본론을 세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본을 없애려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소유하게 한다. 둘째, 노동소득만으로 사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본소득에 접근할 길을 넓힌다. 셋째, 로봇이 만든 이익이 소수에게만 쌓이지 않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춘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중에 어느 한쪽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자본 접근을 넓히는 정책이 자산 가격만 밀어올린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지만 2026년 8월 현재 회사가 공식 발표한 생산 대수는 없습니다. 머스크 본인이 올해 초에 아직 유용한 일을 하는 로봇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출하량 상위는 오히려 중국 업체들입니다.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하는 세상은 내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930년에 케인스는 100년 뒤 생활 수준이 4배에서 8배가 된다고 했고 그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그의 말대로 올랐는데 노동시간은 그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다시 소유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 사람이 없는 공장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상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권리는 생산수단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될지도 모릅니다. 노동자가 자본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조금씩 자본가가 되는 것.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봇 시대, 우리는 모두 자본가가 되어야 하는가? 이 영상의 수치는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로봇연맹, 한국은행과 통계기관의 공개자료 기준입니다. 미래 전망은 시나리오 추정치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 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